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명절 분위기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설에는 경기 때문인지 설명절 분위기가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더라도 가족들과 모여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명절이지만 이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못 가느냐고요? 제가 참 죄가 많은 죄인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차마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명절에도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일에 치여 살아 생각이 덜 나지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있을 때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생각이 나고 가슴이 무너지듯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사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제 사연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는데 남동생 한 명과 저랑 8살 정도의 연령차가 있어요. 연령차가 크다 보니 동생을 많이 챙겨주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동생이 저를 많이 타고난 존재로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가 계시더라도 동생은 항상 제가 더 좋아하셔서 제 곁에 붙어 다니며 제게 많은 애정을 보였었죠. 부모님도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기에 동생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취업한 저와 달리 동생은 대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그 당시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집안 형편 때문에 미리 포기하게 되었어요. 장녀로서 집안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서 욕심을 내지 못하고 당연히 직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은 저와 상황이 달랐어요. 정말 예쁘지만 부모의 사랑 앞에선 저도 너그러워질 수 없었죠. 엄마는 대학에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거야 집에 돈이 없으니까 미리 포기한 거지. 여자가 태양이 나와서 뭐 해. 어차피 시집 가면 배운 거 써먹지도 못할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고도 일하는 여자가 많아졌어요. 나가서 얼마 번다고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돈을 버는 거야? 그래야 집안도 제대로 섬겨지는 거고 어쨌든 내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했으면 나는 갔을지도 몰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서 잘 시집가는 것이 장땡이야. 자꾸 헛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손보러 가는 거에 대해 연락이 왔어요. 앞에 사거리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 농협에 다닌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좀 잘해봐. 나 이만 자꾸 먹지 말고 올해 안에 시집가 알겠지? 그게 내 맘대로 되나 뭐.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이 부러워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집이나 얼른 가라며 타박하시는 엄마셨어요. 동생의 대학 입학금은 제가 번 돈으로 장만했는데 서운한 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얼른 시집이나 가라는 엄마의 잔소리만 들었죠. 그때는 엄마를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만 합니다. 엄마는 제가 나이만 먹는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28살에도 산만 주고 장창 보러 다니고 있었으니 걱정이 되실 만도 하죠. 당시에는 여자 3 넘어서 시집가면 늦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모임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지인이었고 4살 차이가 났어요. 저는 직장인이었죠.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친구보다 나이가 많아서 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 안 쓰고 그랬는데 몇 번 모임 자리에서 만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저번에 보니 그 사람이 술을 잘 못 마셨던데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들 마시는데 혼자 그러면 분위기가 깨질까 봐요. 지금도 얼굴이 빨개서 터질 것 같은데 술을 마실 때 도와줄게요. 마시는 척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줄래요? 농담이에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은 먼저 제게 호의를 보이며 챙겨주었어요. 그 호의가 저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서로 조금씩 끌리게 되었고 모임 이외에도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에도 남자가 먼저 연락해온 건 처음이라 나는 들뜨고 있었고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어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내가 결혼식을 이렇게 급하게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년이 되자니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지만 그저 다 정해진 것인가 싶고 결혼식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많이 당황하셨지만 워낙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죠. 사람 좋아 보인다면서 시집가도 속 안 썩이고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 사람의 성실함과 다정한 성격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그 속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결혼 상대를 고작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렸으니 그때 경솔한 저의 선택으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 두고두고 후회가 들어요.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요. 어쨌거나 그때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6년 정도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연년생으로 아드님 딸님을 낳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살림하면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죠. 애들이 연년생이라 육아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많이 못 챙겨줬는데도 남편은 불만 하나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줬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 곧장 와서 아이들을 챙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함께 했어요. 보냈어요. 당시에는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결혼을 잘 한 것 같다 생각했고 우리의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내 바람대로 살았다면 이곳에 사연을 보낼 일이 없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는 월급을 늦게 준대. 그런가 봐. 아직 말이 없네. 그렇다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켰으면 돈을 바로 주어야지. 어떤 회사가 이래? 맞아. 회사를 옮기던지 오늘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올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함을. 돈을 받는 게 빨리 되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매달 정확히 받던 것이 어느 날부터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밀려 있어서야 하는 야근도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어느 정도 절약해서 적금에 넣어둔 돈으로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대가로 제때 월급을 받아야겠죠. 11일씩 지연되어 돈을 받게 되면서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걱정되고 돈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며 매달 월급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다른 직장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저에게 안 주는 거라는 거려. 승호 엄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애들이 감기 때문에 밖에 안 다녔더니 오랜만에 보게 되었어요. 그러게 애들은 잘 있지네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종종 모임도 하고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놀기도 하며 가까이 지냈던 엄마였죠. 반가운 마음에 장을 보고 커피 한 잔 같이 하게 됐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월급이 밀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월급날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아니, 월급 제때 안 준 지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지난달에는 5일 늦고 이번 달도 10일이나 늦었고요. 아니야, 우리 집은 제 날짜에 들어왔다니까. 승호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월급날 매달 10일이잖아. 자기도 그날이지. 월급을 따로 줄 리도 없고
승호 아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월급이 밀린 적이 없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저는 곧장 집으로 왔어요. 월급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한 후 퇴근 시간까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긴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나 몰래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건지 일주일에 3일 동안 늦게 들어오는 건 그게 정말 약 때문인지 의심이 들었고 배가 고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도 먹지 않고 알림이 없는데도 야근이 있다는 남편을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곧장 물었습니다. 당신이 월급이 미끄러진다는 거 거짓말이겠지?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에게 소문도 나고. 그러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 재민이 엄마 만났대. 월급이 밀린 적 없다고 했는데 재미없나? 우리 집과 저희 집의 월급날이 다르다는 거야? 똑바로 말해. 당신은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오늘 야근하고 온 거 맞아? 남편은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리자 결국 이직을 하게 됐어요. 주식에 대해 뭐라고 했더라? 회사 동료가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어? 나한테도 주식을 추천했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우리 형편이 어떻다고 주식에 돈을 투자하려고 해? 돈을 벌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좀 벌긴 했는데. 그의 행동은 가족을 위해 몰래 주식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빚을 지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받아 주식을 시작했고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월급을 지급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빚을 내게 했습니다. 동료의 권유로 산 주식은 손실을 입어 원금은 줄어들었고 수익도 없이 일종의 종이 쪼가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려졌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로 들고 있었고 빚이 계속 늘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전부를 솔직히 말해줬는데 그 후에는요. 빚이 1억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금액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빚을 갚으려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얼마나 도와주시고 대출로도 마련한 집이었는데 신혼 때부터 살아오면서 많은 추억이 쌓인 그 집을 팔아야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장 살 곳도 마련하지 못해서 시부모님께 다시 의지하게 되어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빚을 갚기엔 부족했고 결국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자 정신없이 상황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파구 없이 한 번씩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상황에서 남편은 직장에서도 엔라이즈 문제를 겪었습니다.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려 쓰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돈 나올 구멍은 죄다 땡겨 쓴 상태라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앞으로 살 길이 암담했어요. 직장까지 잘린 마당에 신불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거나 중국집 배달 일밖에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에게도 끝내 외면당하고 주변 지인들도 등을 돌려버렸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다 살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야 하는 법이죠. 새파랗네 아이 둘은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도 참고 견뎌가야 했어요. 남편은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저는 근처 슈퍼에서 캐셔로 일하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었어요. 어린이들은 집 분위기가 변해도 민망해하지 않고 착실하게 행동하여 제가 심적으로 안정하고 일할 수 있었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서로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TV에서 광고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자유롭게 사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되어서는 참 미안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그랬어요. 남편이 하염없이 미웠어요. 우리는 잘 살자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또 너 술 마시는 거 왜 자꾸야? 좀 정신 차려. 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야?
나 좀 가만히 둬. 내가 지금 명석하게 살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면. 몰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지내면 되는 거야. 애들도 애들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고생하는 건 아닐까? 제발 좀 이러지 말아줘. 알았어. 내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를 싫어하니? 솔직히 말해봐. 너 나를 미워 죽일 거야? 알았어. 여보세요. 싫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뭐하러 붙어서 살아? 나도 내가 가면 편하고 더 좋지 뭐. 아이들 데리고 제발 가주시길. 응,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술과 담배를 못 피우는 사람이 그 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배달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사고도 났죠. 손님과 싸워서 상처 입은 적도 있었고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모든 게 문제였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도박이었어요. 배달 일이 직장 생활보다 돈을 못 벌어서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다음에 금액을 모아서 집이나 차를 사겠다고 해요. 또 꼬임에 넘어가 도박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애들 건사하기에 바빴던 저는 다시 나중에 대해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하체가 말이 돼. 당신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중국집 배달해서 언제 돈 버냐? 그래서 도박했다는 거야? 새 채를 빌려서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렇게 살다 갈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새 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돈 안 갚으면 당신 장기까지 꺼내 갈지도 몰라. 그래. 뿌꾸. 오늘 가로지 뭐.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여보, 한 번 주식 때문에 왕창 말아먹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겁 없이 도박을 하더라도 사채를 썼다는 건 배달을 하더라도 번 돈까지 모두 도박장에 날려 집에는 10원도 안 들고 오면서 또 빚을 졌죠. 이쯤 되니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싶었어요. 애들에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변해버린 남편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술에 취하지 않은 날 맨정신일 때 말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요. 그랬더니 벌벌 기면서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왜 안 돼, 안 돼. 당신까지 놔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 당신이 벌려놓은 일들을 한번 봐봐. 이 지경이 됐는데 나는 너랑 어떻게 살아. 제발 다시는 도박 안 할게. 술도 안 마실게. 당신이 하는 대로 살게.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응, 사채업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집에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살아. 당신이 죽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 난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이혼해줘.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람이 맨정신일 때는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지요.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저보다 4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 듯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고 신세한테 다 맞지 않게 나온 것 같았어요. 분명히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맘에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떨어지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이혼하려 했던 마음을 뒤로 하고 살아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으니 이혼을 하려던 마음을 다시 한번 봉인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다짐하고 나니 또 사채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스러워져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별 수 없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을 빼앗겼고 그 돈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댁에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도 기가 찰 노릇이시더군요. 1,000만 원을 주시고는 그 이후로 연근차고 하셨다더군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고 받아온 1,000만 원으로도 사채 빚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별수 없이 친정에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또 사고 쳤니, 박서방. 대체 왜 그러냐니,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 알지 못하겠어요, 엄마.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 우리도 여유가 많지는 않아. 이거라도 가져가. 엄마, 고마워. 아휴, 사람 좋은 줄 알고 보내놨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힘들면 그만 살고 나와. 또 이렇게 사고 치고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애들 때문에 한 번만 더 눈 감아주기로 했어. 그래, 정 안 되겠거든. 짐 싸서 와, 알았지? 친정 엄마께 돈을 받아 나오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속이 상해서 아이의 얼굴도 안 보려고 하셨고요.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오는지, 괜히 엄마 돈만 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서둘러서 친정을 나서려는데 남동생이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누나, 이거 가져가. 뭔데 이게? 적금에 넣었던 돈인데 급한 대로 이거 쓰지 말고. 너도 나중에 장가가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지. 너도 아니야. 나보다 누나가 더 급하잖아.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 먼저 눈이 왔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괜찮아. 가족이 이럴 때 도와주는 거지? 이번 기회에 매형이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언제까지 누나를 고생시키고 그럴 건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그렇게 말했고. 어쨌든 정말 고맙다.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알았어. 그 밥 챙겨 먹고 그래도 괜찮다. 빠져버려. 이게 뭐냐? 응, 그럴게. 동생이 건넨 봉투에는 5천만 원이나 들어있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모은 돈을 다 준 것 같았죠. 얼마나 고맙던지. 누나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돈이나 빌려 쓰는 게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급한 사채를 청산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 집으로 여전히 사채업자들이 들락거렸고 아이들을 위해서든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야밤도 줄을 해야 했어요. 옷까지만 챙기고 아이들과 한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로 가는데 그 동네 빈집이 있어서 급하게 그곳에서 먼저 살리를 풀었어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이어서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창문은 깨져서 밤에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벽에 벽지도 찢어졌으며 장판도 엉망이었어요. 자리를 펴놓고 눕을 곳이라도 있어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비참한지요. 내가 어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결국 집이고 뭐고 다 말아먹은 남편이 너무나 미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라도. 계속 죽치고 있을 순 없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급한 곳부터 수리하고 살아야 해. 밤마다 눈물이 흐를래.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들을 필요 없어. 어떻게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미안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울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말아줘. 뭐 잘했다고 해서 질질 끌어대면서 그냥 듣기만 할 거야. 나랑 같이 먹었던 거 후회돼. 그러면 다른 놈 찾아가겠지. 그건 맞아. 너 정말 미쳤어. 나도 진짜 질리거든. 나도 살아가는 게 곧 질린다고. 그냥 어디 가서 접시에 코 박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니들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어.